네, 독거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7월 19일이거든요. 이제 한 3, 4일, 3일 정도 있으면 여기 멕시코 산미구에 살기 20일도 이제 끝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이 뒷배경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시장이 상당히 좋죠. 뭐 계속해서 이제 쭉쭉쭉 잘 올라가고 있는데 완만하게 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뭐 나스닥 2021년 역사적 고점 뭐 이 정도까지 이제 가는 것 같고 다우도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뭐 제 생각에는 지금 뭐 과열이거나 뭐 폭등 뭐 이런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스물스물 잘 올라가고 있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실직 시즌 들어가지고 그 인위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걸 만들어내면서 대부분 이제 실적들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이제 이번 실적 시즌 동안 실적이 잘 나올 거니까 이때 좀 털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드렸는데 저도 지금 뭐 애플이 거의 뭐 신고가 가까이 막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주식을 더 많이 덜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0%까지 올릴 생각이고요. 애플도 많이 올라왔고, 이것저것 조금씩 정리해서, 주식 20%, 현금 80%, 이 정도로 지금 7월 달에 가져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떨어졌죠.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헤드라인이 3.0%까지 빠졌습니다. 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헤드라인이 3%까지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 6월 달에 그 유가가 60불대 후반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였고, 그리고 그 미국의 최대 교육국인 이제 중국의 PMI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수입 물가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트럼프 이후로 관세를 이제 마구 때려가지고 25%, 30%, 50%막 때리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확 올라간 게 작년부터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그런 이유 중 하나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가가 7월 달 들어서 많이 올라왔죠. 지금 한 75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근데 이 시장에 키를 쥐고 있는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헤드라인 물가가 아니라 근원 물가입니다. 근원 물가가 지금 4.8%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연준은 이제 2% 인플레이션 목표로 지금 금리를 올려왔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지표들이 조금 잘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올해 2번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런 예측에서 한 번으로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제 멤버십 분들한테도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거의 이거는 희망회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연준이라든가 재무부의 앨런이라든가 다들 올해 경기 침체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두 번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스닥이 7월 들어서 이제 조금씩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금리를 2번 올린다 이게 아니라 그 한 번밖에 안 올릴 것이라는 약간 그런 베팅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CPI에 대한 컨센서스는 7월부터 이제 그 대충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베팅을 하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바로 전에 옐런 있었고 옐런 그 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버냉키가 있었죠. 버냉키가 서프라임 이후로 한 얘기가 뭐냐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를 취해야 시장은 반응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약간 교과서 같은 이야기처럼 이제 전 세계 그 중앙은행장들에게 이렇게 싹 퍼졌죠. 그리고 옐런뿐만 아니라 제롬 파월까지 그 말씀을 굉장히 잘 따르고 있죠. 지금 연준이 리더십이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예전엔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고 했지만 지금 나스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나스닥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만 봐도 자신 있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확실하게 이제 세기를 받겠죠. 늘 그렇지만 작년이랑 올해는 시장의 바람과 정반대로 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연준 피벗이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올해 안에 상반기에 어, 금리를 내릴 것이 되어 있었는데 다 틀리고 있어요. 전망이란 것들이 뭐 데이터 디펜던트로 간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데이터라는 게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 심리를 완전히 그 좌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데이터가 어디로 튈지는 누구도 예상 못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이 연준 피벗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안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을 하반기에 좀 원했던 주식시장은 이것에 대한 영향을 좀 받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경제가 강하면 뭐 강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중립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 연준으로 볼 때도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5%대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거고 이게 실물 경기에 결국에는 영향을 주게 될 거다. 저는 3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가을쯤 그 날씨가 좀 시원해질 때쯤 이때쯤에 분명히 무언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시장은 아주 신나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뭐 계속 해왔습니다. 거의 뭐 독고수였지 두세 번에 한 번씩 그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리마인드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될 것인가 한번 보시죠. 오늘자 그 7월 19일 그 기사 나온 걸 보면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국내 증권사들 그 건물들 있잖아요. 뭐 홍콩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지금 공실 때문에 그 디폴트가 나고 있대요. 이런 해외 부동산을 하려면 펀딩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공실 때문에 수익도 안 나고 팔리지도 않아서 그 만기 때 돈을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디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작년 말에 JP 모건인가? 블랙락인가? 그쪽에서 하나 터진 게 있었거든요. 2조짜리가. 근데 2조짜리 정도는 뭐 시장에서 소송 걸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버틸 수 있죠. 근데 한국에서도 드디어 이런 사례들이 조금씩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만기가 가까워지면은 다시 이제 투자자들을 모아요. 모아서 차환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차환 발행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금리가 높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이 투자자들도 돈을 융통을 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3년 전, 4년 전, 거의 이제 만기가 이런 상품들 3년이나 5년 막 이렇게 되거든요. 3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3%대 중반이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제 가상금리를 얹어가지고 한 5, 6%? 이 정도로 이제 그 자금을 융통한다고 쳐봐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부동산들 5%, 6% 이렇게 받아요. 그 투자하고 나면 예상 수익률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5%대, 6%대 그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이 건물에 대한 가격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원금 소진이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원 발행도 안 되고 이 투자했던 이 상품도 손실이 나게 되고 이런 거죠. 일단 손실이 났기 때문에 차원 발행이 안 된다고도 볼 수가 있죠.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이 부동산 가치가 30%가 빠졌어. 그러면 7천만 원만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투자를 연장하겠습니까? 연장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동산 투자는요, 담화가 큰 게 문제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1,000억, 2,000억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 단위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 이게 건물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건물 몇 개를 묶어서 파는 그런 상품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 단위로 이제 상품이 자체가 이제 커지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담화가 크기 때문에 이 상품을 투자한 기관들, 주로 이제 기관들이 많이 투자를 하죠. 뭐 연기금이라든가, 뭐 군인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서 이제 짭짤하게 수익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담화가 크니까 이런 것들 손실 나면은 까먹는 돈도 굉장히 크게 된 거죠. 이게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뭐냐? 이제 고금리의 영향을 좀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뭐 증권사 이제 14년 다니면서 쭉 봤지만 리테일에 있으면서는 저도 이거 세일즈를 하는 입장이었었고 그 이제 그 홀세일즈로 갔을 때는 이거를 이제 제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이 하는 건 이제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국내 금융권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현지에 있는 브로커들과 굉장히 돈독해지고 또 그쪽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내는 그냥 브로커만 하는 거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일단 딜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제 야, 이 미국 뉴욕에 있는 어떤 그 부동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천조국 노른자 땅 위에 있는 그 빌딩을 산다. 내가 이런 딜을 한다. 나 있어 보인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딜에서 성공을 해 나중에. 어차피 돈은 들어오거든요. 돈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3, 4년만 해도. 그러면 이제 딜 성공하면 이제 성공 보수가 이제 어마무시하게 떨어집니다. 연봉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제대로 챙기죠 이제 직원들이. 대체로 보면 이런 직원들은 연봉 직원들, 이제 계약직인 경우가 많고 이렇게 계약직들이 이런 딜을 하고 거액 인센티브를 받고 나면 타사 이직도 굉장히 쉬워지죠. 나의 트랙 레코드가 다 있으니까. 어디 있는 뉴욕 어디 뭐 월가에 있는 무슨 건물 하나 내가 딜했다. 여기서 내가 지금 이전에 있던 증권사에서 이런 딜을 했었다. 이렇게 하면은 얘 좀 쓸만한데 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연봉 올려가지고 다 이직을 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팍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전 회사에는 그 직원이 이미 퇴사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전화하기도 애매하고. 왜냐면 직원이 퇴사하고 나면은 그 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이제 그 인수인계를 받거든요. 근데 이 직원은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송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소송 해봐야 그
뉴욕이라든가 이런 쪽 애들은 잔뼈가 굵은 애들이에요. 이런 소송에도 굉장히 잔뼈가 굵고 사내 그 변호사들도 엄청나게 많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소송하면 뭐 잘 이기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겨도 일부밖에 못 돌려봤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도 이제 리테일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거 딜, 뭐, 하나 들어왔어. 어디 어디 건물이야. 아니면 어디 어디, 뭐, 켄터키주에 있는 아마존 물류센터야. 막 이런 거 들어오게 되면은 의심부터 했어요, 의심부터. 안정적으로 5, 6% 받고 있고 아마존이네. 괜찮네. 이렇게 보는데 선뜻 이렇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은 증권사에서 보면 중염 중수익 투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ELS도 이제 채권 좀 섞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ELS도 있잖아요. 채권 쪽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저는 증권사를 13년 동안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안정적인 투자처가 과연 있나? 뭐 그런 거예요. ELS 깨지는 거 엄청나게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ELS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대체로 보면 3년 만기거든요. 3년 만기. 뭐 코스피 200에다가 삼성전자 섞기도 하고 뭐 테슬라 섞기도 하고 막 별 짬뽕을 많이 하는데 딱 보기에는 되게 안정적으로 보여. 한 이 바운더리에서만 움직이면은 이게 손실이 안 나. 괜찮아. 그리고 대체로 지금 3년 동안은 이런 이 바운더리를 넘어간 적이 없어. 나긴 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 한번 해볼 만한 해서 이제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3년 만기 중에서 깨지는 경우가 생기긴 생겨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보세요. 아마존이 입점해 있고 연 5에서 6%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날 거고 이런 상품이 들어왔어. 딱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하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보여.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럼 부동산에 투자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상품들이 깨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의 금융기관들은요, 뭔가 약간 타이틀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해외 부동산을 할 때 그 지역의 이제 랜드마크라든가 가장 유명한 빌딩, 이런 것들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 티어에 있는 빌딩들을 많이 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아까 이야기 드렸던 나스닥의 대기업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 공실이 많아요. 왜 공실이 많냐? 일단은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잘 안 하잖아요. 지금 많이 돌았다고 하는데 예전만큼도 못 들어오는 상태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공실이 많아졌는데 거기다가 지금 미국 대도시에 있는 그 빌딩들이 임대료도 많이 빠지고 있고 건물 자체 가격도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임대료가 빠지면 세컨 티어에 있던 그런 이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임대료가 빠졌으니까 더 좋은 빌딩으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있어요. 또 뭐랄까 신축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 그렇다 보니까 이 세컨 티어에 있는 그 빌딩들은 더 공실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좋은 데로 다들 가는 거죠. 이거를 뭐 플라이트 퀄리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 안 들어간 지가 이제 3년 차가 되어가는데 동남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도심을 좀 걷다 보면은 확실히 오래된 빌딩들은 공실률이 높아요. 딱 보면은 창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의자 하나 딱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좋은 빌딩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또 중심가에 있는데 그런 데들은 공실이 덜한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타이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뭐 아마존 같은 대기업이라든가 은행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믿고 딱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건물 위치라든가 접근성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써요. 일단은 누가 입점해 있느냐 이런 거 되게 중요시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가장 기업들 중에서도 인력 조정 많이 하고 오프라인 사무실 축소에 적극적인 것들이 또 IT라든가 은행 쪽입니다. 그러니까 더 타격이 큰 거죠. 이런 증권사들이 또 가장 선호했던 곳들이 이제 맨하튼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 LA 아니면 유럽에 있는 대도시의 오피스타운 아니면 홍콩 쪽을 되게 많이 샀어요. 근데 다들 공실이 높은 곳들입니다. 뉴욕은 뭐 조금 낮긴 한데 어쨌든 간에 유럽이라든가 미국 서부, 홍콩 쪽은 요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팬데믹 터지기 전에 2019년도만 해도 유럽에서 부동산 가장 많이 산 국가가 미국이었거든요. 미국 다음에 어디였냐면 한국에서. 이게 뭔가 하나 딱 히트하면은 우르르 가는 그런 스타일이 한국에 좀 있잖아요. 뭐 노래방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문화가 이 우리나라 기관들 투자자들 사이에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M사가 부동산으로 어디 디셀도르프에 건물 하나 샀대. 그런데 그거 괜찮대 하면 미투 전략을 쓰는 거죠. 야, M사도 좋게 했는데 왜 우리를 못해? 왜 빨리 안 해? 해가지고 이제 확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부서장님이 아니면 이제 팀장님이 빨리 지시해, 빨리 해 해가지고 이제 지시해서 이제 가는 거지. 이게 저도 이제 퇴사한 지 이제 3년 차가 되었는데 이게 또 다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끼리 특정 부서의 담당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사 담당자,
이렇게 있으면은 타사들하고 이제 미팅 같은 것들을 비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네는 어떤 거 쓰고, 너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살짝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보면은 중국이 이제 넥스트 일본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뭐 저는 그 말에 그렇게 동의는 안 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거기가 아니라 한국이 문제, 한국이 지금. 한국 해외 부동산부터 우리부터 지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한국은 뭐 그렇게 뭐 투자했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거나 이 정도까지 많이 투자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이렇게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마이너 그룹인 한국 금융권들이 이 정도 상황을 당하고 있다면 현지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르죠. 그 문제는 이제 3분기부터 이런 그 상업용 부동산의 만기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고 2024년, 25년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휙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게 많아요. 지금은 일단 3월 달에 SBB라든가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이런 은행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부도 굉장히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진화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잠잠해진 상태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끝났냐? 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지는 않아.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데 뭐 끝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굉장히 장밋빛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좀 초입인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이제 강세론으로 의견을 바꾸기를 좀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빅스도 이제 보니까 최저점으로 가고 있고, 푸클레이셔도 이제 최저점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날씨는 굉장히 좋아지고, 이게 사람의 투자가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제 여름 되면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대체로 여름에 폭락장이 일어난 경우는 잘 없던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추워지면서 뭐가 오더라고. 9월, 10월 이럴 때 막 늘 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22년 동안 그 증시에 있었으면 그 뭔가 사람이 이제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 거랑 똑같은데 이게 추수할 때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모든 이제 위험 지표들이 이제 마이너스 그런 최저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마지막 현금 보유자들까지 이제 포모에 휘말려가지고 이제 시장에다가 내 돈을 태워야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뭔가 이제 2막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2막. 2007년도에 엄청 뜨거웠던 주식시장 정말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었고 그 다음의 시장은 어땠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서프라임 펑 터졌고 그 2020년은 2월에 천슬라 찍고 3대 환호하고 막 이러던 시기도 요즘 기억하시죠? 2021년 초에도 밈 주식이 확 절정이었다가 또 확 폭락해버린 것도 여러분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태워가면서 시장을 올려가겠지만 저는 조금씩 이 시장에서 현금을 더 만들어가고 이제 저의 애정하는 애플도 팔고 주식들을 조금씩 정리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